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불임의 원인이 엽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 준비를 할 때 엽산이랑 철분제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엽산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과연 도대체 모든 병원과 모든 약국과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엽산이 어떻게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엽산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B9이죠. 근데 엽산은 사람이 대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한 전체 인구의 반 정도는 엽산을 몸에서 활성용으로 전환을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엽산은 먹는다고 해서 다 몸에서 대사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엽산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1세대 엽산은 천연 엽산이에요. 보통 음식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열과 빛에 취약해서 조리 과정 중에 거의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고 개개인마다 생체 이용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1세대 엽산은 천연 엽산, 그래서 당연히 1세대 엽산은 먹었을 때 몸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2세대 엽산은 폴릭에시드, 합성엽산입니다. 합성엽산. 보통 그 합성엽산은 처방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폴산정,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MTX, 메토트렉테이트, 뭐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폴산정 같은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합성엽산을 받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산부인과에서 받는 분들도 계시고, 2세대는 이제 합성엽산인데, 이거마저도 개개인마다 생체 이용률이 다르고, 중요한 거는 몸에서 unmetabolized folic acid로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대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unmetabolized folic acid라는 말은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요게 많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3세대 엽산은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 엽산 칼슘입니다. 활성용 엽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대사되지 않은 그런 엽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2세대까지는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3세대부터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4세대가 또 있어요. 4세대는 커트라폴릭이라고 해서 카드라폴릭, L5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글루코사민솔트라고 해서 이름이 길죠. 이거는 가장 활성용 엽산인데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고 즉각적인 생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세대 엽산이 사실 가장 좋은 엽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엽산은 전부 다 같은 엽산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엽산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걸 알려면 MTHFR이라는 혈액 검사를 합니다. 검사비가 한 6만원 정도 들죠. 일종의 그 유전자 검사인데, 그 검사에서 엽산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 나오죠. 전 인구에. 그래서 진료실에 제가 그 검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엽산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만약 임신 준비하는 분이다, 아니면 임산부다, 뭐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분들이 3세대나 4세대 엽산을 드시지 않고 1, 2세대 엽산만 드셨을 때 습관성 유산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 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MTHFR 유전자 변이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 불임이나 난임 환자를 치료하는데 난임 클리닉에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는 받아보시질 않으셨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 문제 풀기 전에 덧셈 뺄셈 말고 구구단 하는 식으로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검사를 산부인과에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검사 받은 내용도 없고, 그래서 MTHFR 유전자 변이는 C로 시작하는 C677과 A로 시작하는 A1298 두 군데의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돌연변이가 있으면 엽산은 물론 피리독신, B6, B12, 코발라민 대사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급증하죠. 호모시스테인은 올라가면은 몸에 염증도 올리고 해독도 안 되고 혈관 질환, 뇌경색, 혈관성 치매,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위험 인자죠. 그래서 이런데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이 합성엽산만 먹게 되거나 그냥 천연엽산만 드시게 되면 임신 초기에 육모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형성이 저해가 돼서 유산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유산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하란 대로 잘 했는데 유산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또 임신을 하면은 또 유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몸에서 엽산을 대사하는 MTHFR 변이를 아는 거가 중요하고 제품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사되지 않은 천연엽산, 합성엽산의 unmetabolized folic acid, 이게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게 몸에서 많이 돌아다닐수록 생길 수 있는 게 일단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제가 이 대사가 심하게 안 돼서 정말 인지 기능이 정말 저하되신 분들을 진료실에서 아주 드물게 보는데요. 이 대사를 교정시켜주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십니다. 한 2달 정도 있다가 병원에서 뵈면은 완전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영혼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40, 50, 막 70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주 심한 엽산 유전자 변이, 이걸 교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아이들은 똑똑해지고 자폐증이나 과잉 행동 이런 것도 좋아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라든지 대화할 때 또렷함, 명료함 이런 것들이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어떤 영화 보면은 약을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IQ가 막 올라가고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거를 모르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도대체 나한테 뭐를 했길래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달라진 걸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unmetabolized folic acid, 대사되지 않는 엽산을 몸에서 감소시키고 메틸레이션 대사, 그러니까 되게 만들고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높은 대사되지 않는 엽산은 면역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임신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들은 다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임신 초기에 97%의 여성에서 혈액에서 대사되지 않은 엽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여성들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모르고 합성엽산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활성된 엽산을 잘 안 먹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엽산을 잘 골라서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일단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유산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 2017년 논문을 보면은 몸에 그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높아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엽산을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가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NK 세포라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는 세포가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셀, 암세포도 죽이고 면역 올리는 세포인데 얘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암 환자가 이런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NK 세포 수가 올라가지가 않고 얘네들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에 좋다는 여러 가지 사포닌이나 뭐 베타글루칸이나 뭐 후콜단이나 뭐 이런 걸 먹는데도 NK 세포가 활성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비활성형 합성엽산을 먹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이런 면역 기능의 장애와 유산 임신 문제인데, 면역 기능의 장애는 심지어 종양 유발까지 이룰 수가 있고 백혈병, 전립선 암과도 관련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은 대장암을 앓았었던 환자들에게 합성엽산, 그러니까 활성형이 아닌 그냥 비활성형 엽산 1mg을 보충제로 제공했더니 3에서 5년 후에 침습성 대장 용종의 위험이 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 용종이 생겨서 이걸 예방하려고 종합면역제를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엽산이 비활성형 엽산이다 라고 하면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더 많이 생겨서 또 용종이 생길 수 있고 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유산 문제를 보면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22명에게 이분들은 다 유산을 반복하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800 마이크로그램의 활성형 엽산 5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릭 애시드를 복용하게 했더니 2-3달 만에 100%가 임신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5년간 불임 커플 30명을 대상으로 이 커플들은 어떻게 뽑혔냐면 두 커플 중에 한 사람은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5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활성형 엽산을 복용하게 했더니 30쌍의 부부 중에 27쌍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에 이 활성형 엽산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나온 또 다른 논문을 보면은 비활성형 엽산을 고용량으로 임산부가 섭취했더니 태어난 아이들의 정신 발달력이 저하됐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정신 발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기사 같은 데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타민 B12 결핍 같은 걸로 악성 균열을 앓는 분들, 아니면 어떤 신경염을 앓는 분들, 기억력 장애를 심하게 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B12 부족에 의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B692는 서로 시너지 작용하기 때문에 B12 의존성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활성엽산을 먹었을 때 임산부 몸속에 이런 비활성형 엽산 대사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MTH발 유전자 변이에 의한 대사 질환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암, 자가면역, 치매, 만성피로, 그다음에 자폐증, ADHD,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혈관성 치매,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에 이 활성형 엽산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전 엽산 제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량은 한 400 마이크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드시고 제품이 나오는데요. 2세대 엽산, 비활성형 엽산이죠. 유전자 변이가 없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변이가 있는 분들은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 시부터 몸에서 대사되지 않는 엽산이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400의 반 용량에서부터 측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활성형 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판 중인 임산부 엽산 영양제를 한번 쭉 봤더니 직구하는 제품인데 그냥 합성 엽산이었고, 또 이 회사에서 나온 800 마이크론 들어가 있는 엽산 제제도 보니까 합성 엽산이었고요. 보통 임산부 종합 영양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 종합 영양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런 제품이던데, 여기도 합성 엽산으로만 4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전용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게 정말 임산부 전용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 나온 엽산을 또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천연엽산 1세대 플러스 합성엽산 2세대, 그러니까 전혀 활성염이 아닌 엽산만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대기업에서 나온 그런 엽산도 철분과 엽산을 함께 플러스한 이런 제품, 여성용 엽산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비활성용 엽산이었습니다. 2세대 엽산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전용 엽산 제제가 봤더니 1세대 5%, 2세대 95%. 그러니까 엽산이 1, 2세대니까 전부 다 비활성용 엽산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큰 회사에서 나온다, 제약회사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연을 막 강조하는 어떤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도 보니까 그냥 비활성형 엽산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천연을 강조하는, 사실 엽산에서는 천연 엽산이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광고를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임신 때 엽산 복용량을 갖다가 비활성형 엽산은 400에서 800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 활성형 엽산은 1000 마이크로그램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이 잘 안 되고,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결혼도 늦게 하고, 그래서 아기가 귀하고 한데 똑똑한 아기 낳고 싶고,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부부 사이에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간단한 유전자 변이로 인한 딱 영양소 한 가지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기운 내시고 다들 건강한 출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엽산 중에서 활성형 엽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9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폴레이트라고 하는 천연 엽산도 있고, 폴리닉 애시드라고 하는 합성 엽산도 있고,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라고 불리는 활성형 엽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엽산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은 엽산이 활성형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반 정도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량의 엽산을 줘도 엽산이 흡수되지 않고 대사가 되지 않는 엽산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산화적 손상, 염증, 암 등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엽산 유전자 변이가 국민의 거의 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반 합성 엽산이나 천연 엽산을 먹었을 때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형이 중요한 건데요. 활성형으로 엽산이 바뀌려면 MTHFR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MTHFR 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 분의 결과지를 가져왔는데 C로 시작하는 게 있고 A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분의 검색 결과를 보면은 두 개 다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도 있고 하나만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C로 시작하는 C677T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하면은 주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유산, 기형아 출산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A로 시작하는 A1298C의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 암도 잘 생기고, 자가면역이 잘 생기고, 알러지가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뇌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ADHD,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치매, 정신분열증, 불면증,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만성피로도 올 수가 있고 화학물질에 되게 민감해지기도 하고 NK세포, 우리 면역도 떨어지게 됩니다. A쪽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보통 우리 몸에서 엽산을 25%에서 80%까지만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사되지 않은 엽산을 발생해서 염증이나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들과 같은 용량의 엽산을 복용해도 몸에서 엽산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메틸레이션 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메틸레이션 대사가 이제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300가지 이상의 대사를 하는데 도파민,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건강한 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해독에 중요한 글루타치온, 타우린 이런 걸 합성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런 메틸레이션이 잘 돌아가야 이런 300여 가지의 병이 오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MTHFR 유전자 변이 때문에 엽산 유전자 변이로 이 메틸레이션 대사가 잘 안 돌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메틸레이션 대사 장애로 오는 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NA, RNA 합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불임, 임신 중독증, 습관성 유산, 태아, 뇌척수 기형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고요. 글루타치온 합성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이랑 항산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정상이고 엽산도 있어야 되고 B12도 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이 글루타치온, MSM, NAC 이런 것만 투여한다 해서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엽산과 B12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 불면, 짜증, 불안도 올 수가 있고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이 오기 때문에 심장병, 치매, 뇌혈관 질환 거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에스트로겐 누세증, 그러니까 자궁, 근종, 유방의 혹, 생리전 증후군 이런 것도 잘 생길 수 있고 메틸레이션 대사가 안 되면 해독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엽산이고 엽산이 필요한 대사가 바로 메틸레이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5mg의 합성 엽산을 주는 것보다 활성형 엽산 400μg 거의 10분의 1 이하의 용량을 주는 것이 줬을 때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더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형태의 엽산을 먹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있는 엽산을 먹는데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이 자꾸 안 되고 7보다 자꾸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런 엽산 유전자 변이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능학 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형 엽산은 일반 엽산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 불안전한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용량을 먹어도 안전합니다. 일반 엽산은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활성형 엽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임신 준비에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신하면은 철분, 엽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 외에도 드시면 중요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분, 엽산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철분과 엽산만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기능학 의사 관점에서 임신 전에 있는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어떤 의학 기록을 보면은 출산한 고래 뱃속에서 요오드, 미역 줄기가 많이 발견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고래가 실제로 이제 출산하고 나서 미역 줄기를 막 뜯어 먹는다고 해요. 그걸 보고 산모에게 미역을 많이 먹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출산 후라든지 산후풍을 예방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생일날 미역국을 이제 주는 게 사실은 요오드라는 게 그 생식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서 계속 풍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생일날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미역국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오드는 굉장히 태아의 성장 발육이나 임산부에게 중요한 영양소인데 잘 모르는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갑상선 검사를 많이 하는데 호르몬 검사를 왜냐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가 태아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갑상선은 요오드가 없으면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신 때 건강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태아의 어떤 유아 사망률, 선천성 기형, 유산, 정신적 발달,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2008년 란셋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요오드 결핍이 일어나면 아이들의 IQ가 많게는 15까지도 떨어집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임신하기 몇 달 전부터 요오드가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 아니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임신하는 도중에도 초반에는 태아가 성장 발달할 때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오드를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요오드가 있어야지 임신 도중 내내 충분한 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똑똑하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요오드가 도움이 되는데, 수정 전에 그 배란할 때 갑상선 호르몬이 관여하거든요. 그때 갑상선 호르몬을 잘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요오드이기도 하죠. 근데 검사를 해보면 요오드에 대한 결핍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요오드 검사는 갑상선만을 위한 단일요 검사로 하는데, 사실 우리 몸 전체가 다 요오드를 필요로 하거든요. 자궁, 난소, 전립선, 근육, 지방 이런 데서 다 요오드를 필요로 하는데, 위장에서도 필요로 해요. 뇌에서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요오드를 보는 전체 요오드 검사를 해보면은,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기록을 보면은 거의 한 전 국민의 85%가 요오드 결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라고 하는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갑상선이 호르몬이 분泌이 잘 되긴 하는데 간에서 대사가 안 돼서 말초까지 안 가는 말초 전환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중에 거의 한 30-40%는 있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 2011년과 12년에 내셔널 헬스 메저 서베이라는 통계를 보면은 18%의 산모가 권장량의 반도 안 되는 요오드를 먹고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권장량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전체 요오드 필요량이 아니라 그냥 갑상선만을 위한 간신히 갑상선이 돌아갈 만한 최소 용량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모가 18%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3분의 2 정도가 요오드 결핍으로 추정된다고 WHO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간과되어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죠. 호주의 타스매니아 대학 연구팀이 25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산모들을 보니까 요오드 섭취량을 50% 이상은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신 전이나 임신하는 도중에 먹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필요한데, 산모들이 너무 요오드를 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적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후에 생기는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두뇌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오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브롬 독소, 중금속 이런 검색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빼는 역할을 하죠. 브롬이라고 하는 거는 요오드랑 비슷한 할로겐족 독소인데, 이게 요오드를 대체해가지고 갑상선 저하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피로감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기면증, 낮에 졸려온 것도 일으키고, 암도 일으키고. 이 브롬이 많으면 남자들은 정자 생성이 잘 안 되고 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부신 호르몬, 코티졸 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또 인슐린은 또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상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엄마는 문제가 없는데 아빠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될 때 아빠가 브롬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줘서 브롬 독소를 해독할 수 있을 때 고환, 갑상선, 부신, 인슐린 이런 기능이 좋아져서 임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전 영양소로 엄마만 먹는 게 아니라 아빠도 요오드를 드시면 좋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영양소는 브로콜리 추출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딤입니다. 딤. 브로콜리 추출물이 되게 좋은 효과가 많은데 되게 많은 용량을 먹어야 돼요. 먹는 음식으로 따지면 하루에 0.9kg 정도를 먹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0.9kg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환된 형태, 활성화된 형태로 압축을 시켜놓은 게 바로 이제 딤인데, 근데 이 딤은 나쁜 에스트로겐을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나쁜 에스트로겐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체내에 막 쌓여가지고 간의 해독 능력을 악화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시켜서 여성 질환을 유발시키고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근종, 다양성 난소, 자궁 내막증, 생리불순, 난자 미성숙, 난소 낭종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데 되게 좋은 게 바로 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리 주기를 지원해주고 착상을 위한 그 자궁 내막도 두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잘 붓고 짜증나고 생리전 증후군 있고 여성 호르몬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딤을 복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전에.
그리고 이런 딤은 또 항산화 작용도 커서 세포가 손상을 받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정상적으로 잘 조절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나쁜 세포들은 제거해주고 특히 이제 안 좋은 에스트로겐들이 세포가 안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출시킬 때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환경 호르몬이 많은 여성분들은 딤을 먹으면 소변이 좀 붉게 나와요. 처음에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미식거릴 수도 있고 붉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아, 내 몸에 나쁜 환경 호르몬이 많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증상이 차츰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딤은 테스토스테론을 건강하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지만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낮으면 활력이라든지 에너지, 성욕 이런 게 떨어지고 근력 저하, 다이어트 실패,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여성암, 루푸스 같은 여성에게 호발될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나 성욕, 체지방 감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딤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딤을 먹으면은 딤을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잘 생성되고 건강한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활력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딤은 남성, 여성에 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성력 엽산입니다. 산전에 활성력 엽산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엽산만 먹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앞에 제가 호모시스테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정상적으로 엽산 대사를 한 사람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난임 커플에게 활성력 엽산을 줬더니 30 커플 중에 27 커플이 임신했다고 한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엽산이 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다 그런 경우에는 먹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엽산이라든지 비활성력 엽산, 그냥 폴릭 애시드 이런 거를 고용량을 주면은 태어난 아이들의 정신 발달이 저하되었다고 이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엽산이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봐서 엽산 대사가 정상이면은 그냥 엽산을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활성용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쿼드라폴릭 4세대 엽산을 먹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산전에 내가 유전자 검사를 잘 안 해보잖아요. 엽산 유전자 변이를. 그러면 검사를 안 해봤으면 그냥 활성용을 먹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몸에서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가지는 위험성은 인지기능 저하, 그다음에 혈관염증이나 해독을 떨어뜨리는 호모시스테인 상승, 면역기능도 떨어지고 또 임신도 잘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쿼드라폴릭이라고 써있는 마크가 있는 그런 엽산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마크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엽산이 낮아가지고 몸에 호모시스테인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논문에서도 이런 게 연구가 됐는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분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임이 많습니다. 활성력 엽산을 먹게 되면 많이 먹어도 대사되지 않는 독성 엽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일반 엽산들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사가 안 되는 엽산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산전에 드시면 좋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 산전에 임산부들이 너무나 산화 스트레스도 많고 불임이 많은데 봤더니 이제 몸에 독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독소가 많으면 자연의 섭리가 임신을 잘 안 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유전자를 후세에 내려줘야 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임신을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해독을 해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시리마린을 얘기했는데, 시리마린의 항산화 기능은 유리기를 제거를 해서 출산율을 개선하는 도움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산전에 엄마가 해독을 안 하게 되면 몸에 있는 환경 독소가 3분의 1이 아이한테 갑니다. 근데 이런 해독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의 질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아빠도 같이 먹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난자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정자가 난자에 수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궁벽의 착상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서 시험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환경 독소를 빼줌으로 인해서 착상이나 수정이 쉽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의 질이 몸에 기존에 있던 환경 독소가 떨어질 경우에 아이들의 선천적인 어떤 결손증, 그 다음에 난임,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정자의 질이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독소가 너무 몸에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나중에 난임도 올 수 있고 아기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산전 해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산전 해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미클시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성분 자체가 간의 해독 능력을 부스팅하고 간세포를 보호하고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논문에서도 나왔고 실제로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릴 이 4가지 성분 요오드, 딜, 활성미엽산, 시리마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전에 해독도 하시고 태아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한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활성형 엽산을 잘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활성형 엽산이 왜 중요하고 왜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요. 일단은 또 잘 고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활성형 엽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엽산이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3세대 엽산과 4세대 엽산입니다. 활성 엽산을 쳐보면은 메틸 폴레이트,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5-MTHFR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아시려면 되게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엽산을 먹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엽산은 폴리닉 애시드니까 합성 엽산입니다. 주로 1mg이나 5mg짜리가 있는데 활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처방받아서 먹는 엽산은 누구에나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기왕력자들, 암 기왕력자들,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으로 메토트렉스에이트라는 약, MTX라고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엽산을 같이 처방하게 돼 있는데 그때 합성 엽산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엽산 유전자 변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활성용으로 드셔야 더 안전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내 몸에서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받아서 먹는 엽산보다는 활성형 엽산을 드시는 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3세대 활성형 엽산은 L-메틸폴레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3세대 엽산이라고 돼 있고 이것도 유용하다. 근데 4세대가 좀 더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4세대 활성형 엽산은 쿼트라폴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쿼드라폴릭이라고 써있는 이 표시를 잘 기억해서 이 마크가 있는 걸 드시면 되고 4세대 활성형 엽산은 현재까지 나온 엽산 중에서는 가장 생체 이용률이 좋고 효과가 좋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국내 제품에는 4세대 활성형 엽산 쿼드라폴릭을 표기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다행히 표기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쿼드라폴릭이라는 마크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크를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마크를 기억하고 4세대 활성형 엽산을 찾아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형 엽산의 중요성과 왜 복용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이전 영상 활성형 엽산이 필요한 이유 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핵심은 바로 이 마크를 보시고 엽산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의 가이드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실제로 이제 기능의학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문진을 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검사들을 좀 특수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검사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 메티오닌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이제 대사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이제 물질이고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단백질입니다. 그 호모시스테인 대사가 잘 안 돼서 이 호모시스테인의 그 농도가 혈중에 증가하거나 그리고 대사가 안 돼가지고 쌓여 있을 경우에는요 각종 많은 이제 질병들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도 후반에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발견됐는데요. 선천성 그 대사병 중에 호모시스테인 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호모시스테인의 대사가 안 돼서 소변에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이제 발견되는 그러한 이제 선천적인 그러한 이제 유전병인데요. 호모시스테인 요증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명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둘 다 사망을 했는데 이 두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들로 죽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동맥경화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대사가 이 동맥경화에 큰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증가해 있고 그리고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그 호모시스테인의 대사에 도움이 되는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을 이제 고용량으로 꾸준히 투여를 했더니 그 동맥경화가 호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이 호모시스테인과 이 비타민 B와의 관계를 규명을 하고 호모시스테인이 이러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런 물질의 연구를 계속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현재 이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하고 혈중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생기는 병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맥경화, 그 다음에 무슨 뭐 망막 동맥 폐쇄, 그 다음에 혈전이 잘 생기는 이러한 말초혈관 질환이 잘 생기게 되고요. 또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이런 심뇌혈관 질환에도 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 간이 하는데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게 되면 간 해독에도 문제가 돼서 간 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임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잦은 유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태반 조기 박리가 있거나 그런 분들도 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또 임신을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자연유산이 잘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태아가 이 신경이 잘 발달하지 않는 그 신경관 결손이라던가 저체중아라든지 조기 유산 이러한 분들도 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모시스테인은 그 메티라 반응에 그것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하게 이런 메티온이라는 대사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샘2라고 하는 물질의 형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중추신경계라든지 이런 신경계의 그 대사를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그리고 뭐 파킨슨이라든지 뭐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도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연령에 상관없이 집중력 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넓게는 그 자폐아에서도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증가하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골다공증 환자분들, 그런 환자분들도 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어 있으면 이 나이가 젊었을 때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은 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했을 때 그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의 그 빈도가 남자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모시스테인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당뇨 환자분들이라든지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라든지 건선 환자분들, 그다음에 신장이 안 좋은 신부전 환자분들 이런 분들도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물로는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 중에 그 페노피브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또 먹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또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페노피브레이트 계열의 그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 군과 함께 약을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이 증가가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요한 물질이 이 엽산과 포함된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엽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엽산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활성화가 돼서 그 엽산이 제대로 쓰여지게 되면은 호모시스테인이 감소되면서 우리 병들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엽산이요. 우리 체내에서 활성화되지가 않고 그냥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엽산이 대사될 때 필요한 엽산 효소가 있는데 그 엽산 효소를 잘 대사가 안 되게끔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는 우리가 메틸렌, 그다음에 테트라하이드로 폴레이트 리덕타제, 그래서 MTHFR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엽산을 먹어도 그 엽산이 활성화되지 않고 자꾸 체내에 쌓여서 그 엽산의 효과를 잘 못 보고 오히려 이제 엽산의 과잉 부작용을 좀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되게 중요한데 유전자는요, 변이의 타입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 타입을 저희가 CC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타입은 크게 2가지인데요. 그 CC 타입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만 변이가 있는 거를 TC 타입이라고 그러고 2개 다 변이가 있는 거를 TT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TC 타입과 TT 타입 둘 다 변이가 있기 때문에 엽산의 활성화를 좀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엽산 대사에 관여하는 MTHFR 그 유전자 변이율이 TC 타입이 50%, TT 타입이 20% 정도, 한 7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변이가 없는 CC 타입의 분들과 TC 타입의 변이가 있는 분들의 호모시스테인의 대사를 보니까
호모시스테인의 그 증가가 약 2배 정도 증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두 유전자가 다 변이가 되어 있는 TT 타입과 비교해 보니까 정상에 한 10배 정도의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인들에게 유전자 특성상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 몸에 일반 엽산이 들어와도 이것이 잘 대사가 안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활성형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만을 먹게 되면은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제대로 엽산이 잘 대사가 안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미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잘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하는데요. 그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할 때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그 MTHFR 유전자 변이 검사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이율이 한 70%가 한국인들은 되기 때문에 그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한 분들은 활성형 엽산이 포함된 비타민 B군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기능량에서 중요한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 질환들, 그 다음에 뭐 말초혈관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의 질환들,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중추신경계라든지 신경계 질환들, 우리 몸의 대사의 문제들, 간 해독의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불임이라든지 자연유산, 뭐 조기 진통이라든지 저체중아 이러한 출산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러한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서 내가 그런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암이랑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랑 그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 뭐 사고사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잖아요. 가족도 가족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전자 그 변이 검사가 있죠. MTHF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해보나 마나 활성형 엽산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50% 좀 안 되게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저번에도 설명해드렸는데 뭐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드시면 좋지만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드시면은 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암 발병률도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도 증가합니다. 비타민 B군 열심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 가서 요즘에 보면은 요즘엔 조금 낮은 게 있어요. 그 활성형 엽산이 그래도 국내에서 허가가 돼서 조금씩 제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B백 뭐 이런 거 많이 먹죠. 뭐 고용량 비타민 B군 먹으면 힘난다더라. 그래서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먹는데 만약에 이분이 엽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 근데 B백을 계속 먹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검사를 하면은 그 심혈관 질환을 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럼 혈관 질환이 막 2배, 3배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암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불임에 왜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되나 그걸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엽산에 사람들이 과도한 그 비활성형 엽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는 엽산이죠. 그러니까 폴릭 애시드죠. 폴릭 애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환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 뭐 MTX 이런 거,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거 먹으면은 딸려서 나오는 약, 폴산정 이런 게 이제 비활성형 엽산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1mg도 1000마이크로그램이니까 용량이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2018년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은 그때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그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유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22명에게 하루에 한 번 800마이크로그램의 활성형 엽산을 복용토록 했더니 두세 달 만에 100%가 임신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3년에서 5년간 불임 커플 30명 대상 중에 한 커플은 그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에게 하루에서 5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MTHFR 유전자 활성형 엽산을 줬더니 30커플 중에 27커플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만 임신이 잘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불임 클리닉을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별것도 아닌데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을 활성형이 아닌 고용량을 먹어서 임신도 잘 안 돼서 계속 시험관 하면서 힘든 상황도 있고 그 논문에 나왔던 그 전에 첫 번째 문제는 그 면역 기능 장애가 와요. 내가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저도 검사해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엽산을 먹으면은 저도 옛날에 몰라서 일반 엽산을 먹은 적도 있어요. 언메타볼라이즈드 폴릭 애시드, 그러니까 대사되지 않는 엽산이 증가되는데 이게 암 환자분들이나 코로나 안 걸릴 때 중요한 NK 세포의 면역 조절 작용을 저하시킵니다. 저하시키면 뭐가 될 수 있죠? 안 좋은 세포를 강하게 공격해서 그걸 죽이는 그 독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종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백혈병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은 대장암을 앓았던 환자분들에게 폴릭 애시드, 폴릭 애시드니까 2세대 엽산이죠. 그 비활성형 엽산을 처방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3년에서 5년이 있으니까 심습성 대장 용종의 위험이 67%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메타볼라이즈드, 그러니까 대사되지 않은 엽산을 먹는 거는 암 먹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죠. 프리백이라는 걸 먹더라도 엽산은 활성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혈관 질환이랑 암을 위해서 왜 유전자 검사 없이 활성형 엽산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이거를 환자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엽산을 먹는다 그러면 도박이죠, 도박. 뭐 아니면 도죠. 이게 장기간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 쌓여가지고 암이 생기거나 혈관 질환이 오는 거는 그때는 뭐 복잡하잖아요.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상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B군 제체가 활성형 엽산인지 그거를 꼭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에리원 이석원장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물질인 엽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엽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가끔 엽산이랑 철분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료실에서 엽산 설명하면은 철분으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철분 아니고 오늘은 엽산,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9으로 불리는 엽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엽산은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B9으로서 이 활성형 형태는 이제 THF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이래서 활성형 THF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에너지 대사 물질로 사용되는 그러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엽산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코발라민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그 비타민 B12와 대사 과정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해독의 기능들, 그 다음에 신경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메티오닌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의 대사에 이 비타민 B12와 함께 이 엽산이 같이 관여해서 우리 몸의 어떤 대사 기능, 그 다음에 혈관과 신경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엽산은요,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나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들이 간에 저장이 되고 보통은 한 6에서 9개월 정도 저장이 돼서 이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엽산은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신경세포와 혈관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형성과 그 다음에 대사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아 같은 경우, 태아에도 엽산이 부족하면 어떤 중추신경의 발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임산부 분들이 태아의 어떤 신경 발달을 위해서 엽산을 필수로 먹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태아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이런 신경대사의 저하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손발끝이 좀 저리고 기억력이 저하된다거나 인지장애, 이런 것도 엽산이 부족하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혈관 건강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것이 잘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파킨슨이나 뭐 치매, 뇌졸중,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의 위험도도 이 엽산이 부족하면 이 위험도가 증가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나 백혈병 앓고 계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실제 치료약 중에 MTX라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면역제제인데요. 그 약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신경 독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쓸 때 보통 그 엽산을 같이 씁니다. 그렇게 투여해야만 이 엽산이 신경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이 MTX라고 하는 이 면역제제의 효과를 또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경 독성이 있는 약을 쓸 때도 이런 엽산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투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러한 신경과 혈관 보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 뭐 케일, 비트, 또 십자화과라든지 그런 시트러스 과일들, 그 다음에 효모, 이런 것들에 엽산이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을 통한 엽산의 보충은요, 이 섭취량의 한 50%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신경을 보호하거나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까지 먹기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신경과 혈관의 손상이 쉽게 일어나고 또 이러한 손상들이 되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분한 엽산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으로의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과 혈관의 손상, 그런 것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막기에는 음식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잘 만들어진 엽산 보충제들을 잘 투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혈관과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대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중의 높은 형태로 다니게 되면은 이 혈관 내피와 신경 세포의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신경병, 혈관병을 초래하게 되고 동맥경화를 동반한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가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들, 그리고 또 치매, 파킨슨 등의 혈관과 신경이 같이 손상되는 이러한 질병들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물질이 바로 엽산입니다. 이 엽산은 단독으로 작용해서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리진 못해요. 보통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와 같이 투여되어야만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 C 도움이 필요하고, 비타민 C와 같이 엽산, 일단 비타민 B6, 12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리는 것은 꼭 엽산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냐, 엽산이 꼭 필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들, 즉 유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2, 이 B12만으로도 호모시스테인이 잘 조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엽산이 가장 이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효율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환자들은요 꼭 반드시 이 활성형 엽산, 처음 말씀드린 THF라고 하는 활성형 엽산을 넣어줘야만 호모시스테인이 의미 있게 잘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바로 엽산대사 유전자인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충분한 엽산의 공급이 있지 않으면 이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동맥경화라든지 파킨슨 치매라든지 뇌졸중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신경병과 혈관병을 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MTHFR 그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통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환자들이 다 이 그 MTHFR 변이가 있는지를 다 검사하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 있고 어떠한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MTHFR 변이가 더 흔하게 있을까,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펜테리온 이성원장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엽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두 번째로 엽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엽산과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여러 이제 신경계,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엽산 투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엽산대사 유전자인 MTHFR,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더더욱 엽산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혈관과 신경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미에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MTHFR 그 유전자 변이가 더 흔하게 있을 것인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신다면, 내가 혹시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활성형 엽산을 반드시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신경관 결손이 선천적으로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신경 결손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MTHFR 엽산대사 유전자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활성형 엽산을 투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엽산대사 유전자 변이인 그 MTHFR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폐증 환자들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다 자폐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엽산대사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에서 그 변이가 있는 것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현병 환자분입니다. 조현병은 사실은 가족력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조현병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엽산의 투여가 필요한데, 그럴 때 내가 혹시 MTHFR 그런 변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5번째로는요,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사실은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도의 어떤 우울증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울증을 오래 앓거나 아니면은 우울증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그러한 우울증 환자분들, 그런 분들도 혹시 내가 엽산대사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6번째로는요, 치매 파킨슨 환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도 역시나 100% 다 엽산대사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이러한 엽산대사 변이가 있다 그러시면 반드시 활성형 엽산을 투여를 해서 신경보호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환자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자궁경부의 세포의 어떤 조직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걸 우리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그러고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인과 검사를 했는데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있다, 그러한 분들은 혹시 내가 엽산대사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러한 엽산대사 변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요, 암 환자분들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엽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식도암, 방광암 이런 암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혹시 엽산대사에 변이가 있진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요, MTX 같은 메토트렉세이트라고 대표적인 그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인데, MTX 같은 면역 억제제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이런 엽산대사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환자들은요, 혹시 내가 MTHFR 엽산대사 변이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유전자 변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가 있다면 충분히 활성 엽산과 함께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와 함께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엽산과 뇌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일 의원 이석 원장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엽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관련되어 있는 엽산의 기능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령화가 되고 현대사가 좀 복잡해지면서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 증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런 어떤 항우울제라든지 정신과 관련된 약들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정신과 약을 먹는 거는 너무 겁내지 마시자. 옛날 같지 않아서 약이 많이 개량되어 있고 또 안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예를 들어 뭐 불안함이 너무 심하거나 우울증이 너무 심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정신과 약들을 일시적으로 먹고 계신데, 저도 뭐 클리닉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들입니다. 그런 약들을 뭐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뭐 내생이 금방 생긴다, 몸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아주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먹거나 또 이제 고용량으로 먹거나 이제 그럴 때 그런 거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너무 힘들 때 단기적으로 그런 약들을 먹는 거는 여러분 너무 겁내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감기 너무 심할 때 그 감기로 인한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감기약들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걸렸거나 여러 가지 불안 장애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 그런 약들을 먹는 거, 단기적으로 먹는 거는 오히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 개의치 말자. 다만 그런 약들을 너무 이제 의존하시고 또 양이 막 늘어나고 오랫동안 그러한 그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다른 측면으로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기능의학적으로 이런 뇌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신경 물질, 이런 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엽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엽산이 결핍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면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구조적으로는 어떤 척수병증이라든지 어떤 신경병증, 뭐 말초신경병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경병증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치매, 되게 막 예민한 그런 과민증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병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엽산이 결핍이 되면요. 그래서 엽산 결핍으로 인한 그런 신경정신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울감이 있거나 그럴 때 가장 많이 먹는 이제 항우울제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안전하게 이제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SSRI라고 하는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처방하는 약이고 비교적 안전한 약입니다. 근데 그런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감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내가 그냥 항우울제만 먹을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혹시 대사적으로 엽산의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논문들을 많이 보면요,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성인의 한 15%, 최대 40%까지 이 혈액 검사나 적혈 검사를 해보면요, 그 안에 엽산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엽산 결핍은 분명히 이런 만성적인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엽산은요, 우리가 우울증이 있고 이럴 때 항우울제를 먹는데, 그 항우울제를 먹는 분들도 이 엽산이랑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요, 이 항우울제의 효과를 좀 증강시키고, 그리고 항우울제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대사되는 과정에서 항우울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엽산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실험을 한 논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SSRI 항우울제 약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플록스틴이라는 그러한 약인데, 플록스틴과 엽산을 사용한 환자, 그 다음에 플록스틴만 단독으로 사용한 환자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이 우울증의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 호전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엽산의 공급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뇌에서부터 척추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 뇌척수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안에 뇌척수액의 엽산 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노인 우울증이나 치매하고도 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엽산이 부족하면 이 뇌척수액의 엽산 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이것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대사 과정을 손상시키면서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를 억제해서 이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엽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한 어떤 대사물에 필요한 그 소량의 물질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라든지 정신과 영역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거를 먹어도 그렇게 증상이 호전되지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자꾸 생기게 되고 치매 증상처럼 기억력 감퇴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생기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엽산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엽산의 문제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엽산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일 의원 이석 원장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요즘 제가 계속 엽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군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혈관이나 신경, 이러한 건강에 아주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임신하실 때 태아의 어떤 신경 결손, 그러니까 신경 결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만 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엽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 전에부터 혈관이라든지 신경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게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런 병에도 엽산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 대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그렇게 연구가 막 되고 있습니다. 근육 경련 자주 있는 분들, 근떨림, 근경련이 자주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부터 해서 아주 심하게는 우리가 보통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고, 옛날 말로는 이제 간질병이라고 그러죠. 엽산의 대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속속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전증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항경련제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뇌전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경련이 심한 분들은요, 이러한 그 항경련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약을 먹는 분들 중 90% 이상에서 피 검사를 해보면 이런 엽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의 대사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약물들, 항경련제 약물들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페니토인이라든지 카바마제핀이라든지 바비추레이트 같은 항경련제 약들인데요, 이런 약물들은요 근육 레벨에서 엽산의 흡수를 이렇게 방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를 복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거의 필수적으로 엽산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항경련제를 먹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계속 근경련이 심하다, 이제 그러한 분들은요, 혹시 내가 엽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엽산을 보충하시고, 엽산과 함께 이러한 근대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비타민 B6, 비타민 E, 타우린,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그리고 멜라토닌, 이런 것들과 함께 투여하면 아주 좋아지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아주 저용량의 어떤 날트렉손 같은 것도 처방하기도 하는데, 그
이것도 아주 전문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진료 보시고 처방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난치성 근경련 병들, 뇌전증부터 시작해서 뇌전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근경련이 있는 병이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엽산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도 이제 복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뇌전증으로 지금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뇌전증은 아니지만 근경련이 자주 오고 또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엽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엽산 투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에리온 이석원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좀 뜸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앞으로 올해는 좀 자주 좀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저희가 환자분 치료한 그 치료 케이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어르신들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그러한 이제 건강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갑자기 이제 혈관의 어떤 수축이라던가 하여튼 그런 혈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이런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그런 어떤 혈관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응급실 같은 데 보면은 뇌출혈, 뇌졸중, 특히 이제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뇌출혈, 뇌졸중은 둘 다 뇌혈관 질환인데, 뭐 잘 아시는 대로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관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죠?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뇌출혈도 다 이제 뇌졸중이 하나인데 그 중에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경색.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그렇게 뇌질환은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죠. 어느 혈전 같은 게 막아서 생기는 게 뇌경색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혈관이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겨울에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거죠. 우리가 뇌혈관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장기랑 다르게 이 돌아가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혈관이 어느 뇌 한 부분을 이렇게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은 글로 가는 그 혈관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인 거죠. 혈액이 흐르는.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피를 공급하는 그 부분이 뇌 그 세포가 거기가 이제 우리가 뇌세포가 죽는 거죠. 그걸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진료한 이제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66세 남자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토하고 어지럽고 막 그러셔가지고 근처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더니 아, 이석증이다. 어지럼증 있는 대표적인 이석증에서 이석증 약을 받으셔서 드셨는데 하루 이틀 먹어도 너무 이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큰 대학병원을 이제 갔습니다. 동네에. 거기서 머리 딱 MRI를 찍었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이게 막 큰 혈관이 막혔으면 큰일 났겠죠. 그럼 뭐 거의 뭐 그냥 한쪽이 완전히 그냥 급속하게 마비가 오신다든지 정말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작은 혈관이 좀 막혔는데 그래서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진단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병원에서는 큰 거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그런데 계속 어지럽고 힘들고 막 토하고 자꾸 막 쓰러질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증상에 완화시키는 그 약을 먹고 또 혈액 응고 예방하는 약, 혈전 용해제 이런 거 먹고 막 그러셨는데도 이게 증상이 막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그 MRI 찍은 거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혈관이 이제 막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대학병원에서는 특별히 뭐 혈액에도 문제 없고 뭐 고지혈증, 당뇨도 없으시고 혈압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다라고 넘어갔는데, 저희 기능의학적으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혈관 자체에 염증이 너무 많으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이분이 평상시에 그 통풍이라는 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 통풍이라고 하는 게 요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쌓여 있다가 그 요산이 쌓여서 결정화가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것이 관절에 생기면 그게 통풍이에요. 통풍 걸리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아픕니다. 거의 뭐 떼굴떼굴 굴 정도로 아픈데, 요산이라는 그 물질이 결정화가 돼서 굳는 거죠. 굳어가지고 관절에 끼면은 그게 통풍인데, 그런 통풍이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그 요산 수치가 높은 것만으로도 그거는 우리 몸에 전신염증이 많다라는 그러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 이분은 워낙 염증이 많았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도 염증이 많았고 전신염증도 많은 상태. 또 검사를 해보니까 철분이 이 혈액에 너무 과잉으로 있는 거예요. 과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죠. 뭐 빈혈이라든지 많은데, 사실은 철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문제, 너무 과잉이어도 문제입니다. 철분이 과잉이 되면은 염증은 되게 많이 일으켜요. 우리 몸에. 특히 혈관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찌 보면은
이분은 혈관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염증이 많을 때는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올라갔던 상태였고 거의 뭐 정상치의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엽산이라든지 뭐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여를 하고, 몸에 염증이 이렇게 많으면 저희 유튜브 꾸준히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염증이 많으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제 고용량 비타민 C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어요. 이제 이분은 워낙 염증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 수액으로도 고용량 비타민 C를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왜 철분이 과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면은 철분을 보충해주면 좋은데, 이분은 철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철분이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분이 그냥 혈관에만 많았지 이것이 제대로 지금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사실은 철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철분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 철분이 제대로 쓰여서 세포로 흡수가 되게끔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비타민 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염증이 많아서도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했고, 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흡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막 수액도 맞고 막 그렇게 치료를 한 몇 개월 했습니다. 했더니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토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막 굉장히 몸이 이제 좋아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MRI를 찍었더니 그 막혔던 혈관이 뚫려 있고 막혔던 그쪽으로 혈액이 잘 이제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되게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혈관이 다시 잘 뚫리고 너무 좋네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분은 건강히 잘 이제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혈전 같은 게 생겨서 막았다든지 아니면 뭐 혈관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막았다든지 어쨌든 혈관이 막히는 거는요, 결국에는 기능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혈관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면은 혈관이 제대로 수축이나 이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 탄력성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생기는 증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지럼증, 토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거 되게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런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손발 저림, 그다음에 손발이 차고 손발이 무겁고 이런 거, 그다음에 굉장히 만성적으로 피곤함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혈액순환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몸에 어떤 그런 염증 반응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도 혈액순환의 문제일 가능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혈관에 좀 문제가 있구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혈관에 어떤 탄력성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닌지, 아니면 혈관 내 자체에 어떤 염증이 많은 거 아닌지, 그런 것들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많이 챙겨 드시고,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게 비타민 B군 중에 엽산은 비타민 B9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엽산이 포함된 비타민 B군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관 자체의 어떤 압력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꾸준히 먹으시면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뇌 뭐 경색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혈관병이 있거나 심혈관에 문제가 기왕력이 있는 그러한 분들은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코큐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하나가 비타민 C, 두 번째가 엽산,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그네슘. 그런 증상이 없는 분이라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은 많은 혈관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